안녕하세요. 파란나라TV입니다. 특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요? 탄핵은 가능할까요? 특검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정의당은 국민의힘 쪽 수사 범위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특검의 시작은 속도전입니다. 이미 당선인 신분위기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서든 무혐의 처분을 준비 중일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특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윤주영 기자가 정리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면 인사권 문제를 비롯한 신구 권력 갈등이 집중 조명되는 가운데 대장동 특별검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신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됐다는 평가 속 이번 대선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유난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도 13일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수사 범위와 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 특검이 정말 실현 가능할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양당이 각각 어떤 의견을 내놨냐면요. 먼저 수사 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부터 규명하자고 주장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이 대장동 개발에 자금줄이 됐다며 시작부터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당시 주임검사가 윤 당선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줄곧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그것이 배임 소지는 없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특검 방법으로 민주당은 상설특검제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 여기까지 각 2명씩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7명 중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은 정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일반특검제를 해야 한다는데요. 일반특검제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이 중 2명을 추리고 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고 보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네요. 민주당 주장대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건을 수사하려면 윤 당선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당선인 수사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될 당선인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당선인의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건데요. 만약 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당시 어떻게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지 그 전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 12월 5일.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단 2주 앞두고 있던 날입니다. 이날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로 코스닥 상장사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무혐의 결론 내립니다. 이후 검찰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한국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0.4%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메모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전 대표는 장모와의 필담에서 이명박 쪽을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이미 끝난 수사를 특검이 다시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6일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입니다. 200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광운대 특강에서 저는 요즘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고 말합니다. 대선까지 불과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즉각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무혐의를 발표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쏟아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BBK 사건 검찰 재수사를 지시하며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오전까지도 특검법 수용 검토는 오보라며 일축했던 한나라당은 그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수용 쪽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특검 법안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레 뭔가 숨기려 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뒤 상황 설명을 들은 이 전 대통령도 결국 특검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17일 일명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9일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닻을 올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헌 시비 속 어렵사리 출범한 정호영 특검후입니다. 당선 이튿날 한나라당은 특검 철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특검법은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특검팀은 출범도 전에 두 개의 큰 고비를 맞습니다. 먼저 특검 임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끝낸 사안을 재수사해야 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듬해 1월 7일 법관 출신 정호영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됩니다.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시비도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성격의 수사는 위헌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검 임명 사흘 후인 10일 특검법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 결정합니다. 단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장 없이 참고인의 수사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인데요. 이를 두고 특검의 주요한 무기를 박탈당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가 완료된 사안이라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대상자가 없다는 게 당시 특검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가급적 많은 참고인을 불러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특검 기간은 40일 연장 포함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직접 조사는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정호영 특검후는 15일 출항했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었던 윤 당선인도 특검팀에 파견돼 함께 근무했습니다. 특검팀은 BBK를 포함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4대 의혹을 수사합니다. 다스 및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특혜 분양 의혹, 검찰의 김경준 회유 및 협박 의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BBK는 앞서 보셨듯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증권거래법 위반는 의혹입니다. 다스와 도곡동 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 930억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는 의혹이 일었고요. 상암동 DMC 특혜 분양은 대장동과 닮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 부동산업체에 DMC 부지를 일부 넘기고 은행 대출까지 도와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는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준 씨에 대한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 결론 냈던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김경준 씨,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 등 사건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는데요.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 여부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2월 17일 일요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이명박 당시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특검팀은 어떤 식으로든 직접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는 차기 대통령. 특검팀 입장에선 직접 조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일정을 감안한 것인데요. 이렇다 할 혐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소환 조사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후인 2월 21일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검찰의 김경준 씨 회유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게다가 도곡동 땅의 경우 특검은 형이 상은 씨 지분은 상은 씨 본인 소유가 맞다고 확인합니다. 앞서 검찰은 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DMC 특혜 분양 의혹을 받았던 부동산업체 관계자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곳곳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남았습니다. 특히 도곡동 땅의 경우 특검은 상은 씨가 지분을 살 만한 재력이 있었다며 상은 씨 지분이 맞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매입 여력이 실제 매입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BBK 회장 명함을 받았다는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의 진술보다는 2001년 김경준 씨와 결별한 후 명함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만 인정한 것도 의문으로 남았고요. 이 때문에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씁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방문 수사 때 저녁 식사로 꼬리곰탕을 함께 시켜 먹었던 것을 트집 삼아 꼬리곰탕만 먹고 끝났다고 비아냥된 것이죠. 추가 의혹이 증폭되는 와중에 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나흘 뒤인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반전은 13년 뒤 대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들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합니다. 부실 특검이라는 비판도 따랐을 터.
참여연대가 2017년 12월 자신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정 전 특검은 이듬해 1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합니다. 특검 종료 후 다스 120억 원 횡령건을 검찰에 정식 인계했으니 부실 수사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2월 19일 정 전 특검을 무혐의 처분하며 120억 원은 다스경리 직원이 횡령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일보의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결국 대통령 당선인까지 수사했으나 꼬리곰탕이란 오명을 남긴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난번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발 빠르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민들도 움직입시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증거를 가져도 BBK처럼 꼬리곰탕의 오명을 받을 텐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움직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TV였습니다.